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바로 옆에는 KBS에도 저랑 같이 KBS 탐사보도팀에서 같이 함께 있었고 지금은 뉴스타파에 있습니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친정 오듯이 KBS를 왔네요. 게다가 이제 박중석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중석 기자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논문 표절과 관련한 탐사 보도에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 언론 1인자다. 예. 아유, 그건 과찬의 말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특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한 허위 스펙을 취재를 해서 거의 완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네, 보도가 몇 차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뭐가 뭐였는지 몰라요.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 스펙 문제가. 그래서 자세히 한번 팩트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이 아니다. 네. 논문이 아니고 그리고 왜 대학 입시에 쓰지도 않았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언론이 문제 삼을 것도 없다. 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면으로 보면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녀가 아직 음. 고등학생 신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 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해서 일종의 스펙 쌓기가 아직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저 한동훈 장관이 습작이나 연습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근거로서 나와요. 그냥 한동훈 장관은 연습이나 습작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뭔가 대학 입시에 쓰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상당히 한동훈 장관의 장녀의 주제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보건, 건강, 그 다음에 제3세계의 빈부격차 문제까지. 와. 이를테면 뭐 파키스탄의 예. 어떤 빈부 문제, 혹은 코소보 국제 분쟁에서의 뭐 사회 개혁, 뭐 이런 주제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가 뭐 그 셔먼법, 반독점법의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주제가 굉장히 다빈치스럽게 엄청나게 넓거든요. 예. 그런데 그 주제가 공교롭게도 2021년 지난해죠. 예.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서 학술지에 게재가 돼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주제가 그해 하버드의 어떤 에세이 공모전의 주제와 세 가지가 겹치거든요.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습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버드라든 아이비리그의 대표적인 대학이 내놓은 어떤 에세이 주제를 보면서 대학 공모전에 고등학생들이 이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학년 때 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예비로 해봤다 아니면 공모를 직접 내기도 했어요. 직접 내기도 한 네, 겁니까? 다만 이제 그 선정은 못 됐죠. 선정은 못 됐지만 예. 그러면 스펙 쌓기용의 일환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생이 쓴 게 장녀가 쓴 게 A4로 따지면 한 4장에서 한 5장 정도 분량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어요. 어떤 뭐 고찰이라든지 결론,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논문이 아닌 것은 맞다. 예, 그렇죠. 예. 다만 이게 논문은 아니지만 버젓이 학술지,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근데 왜 학술지나 저널에 실렸을까? 그렇죠. 근데 그 학술지들이 대부분 제대로 심사나 어떤 뭐 동료 평가, 그렇죠. 피어 리뷰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이제 논문을 실기 위해서는 이제 피어 리뷰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 그런 편집위원들이 거의 없는 그런 뭐 이를테면
약탈적 학술지 예. 뭐 이런 곳에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논문은 아니돼. 내용을 보면 논문은 아니돼. 그 형식은 버젓이 온라인 학술지 저널에 실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따져보죠. 그러면 이 고등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이제 재학 중이죠.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 논문 비슷한 에세이를 본인이 써서 학술지인지 유령 학술지인지 모르는 곳에 게재를 했다. 이게 출판이 된 거죠. 출판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이걸 혼자서 다 혼자의 아이디어로 혼자의 노력으로 다 썼는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보통은 5주간 우리 이제 뭐 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5주간에 5개의 논문을 쓴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아유. 기사 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5주간 5개는 못 쓰죠, 논문을. 근데 대부분의 이제 논문 공장을 하는 사람들, 논문 공장장들 보면 약간의 자기 주제, 전공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약간씩 변주라는 형태예요. 변주라는 형태. 뭐 예를 들면 이 A 기업의 문제를 다뤘으면 그 다음에는 같은 툴로 B 기업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주를 걸쳐서 논문을 다량으로 만들어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의 장년은 주제가 정말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경제, 보건, 건강, 제3세계 빈부격차, 코소보. 그다음에 파키스탄 문제까지 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반독점법인 미국의 셔먼법이 미치는 영향까지.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제3세계 국제 문제까지 다양해요, 주제가. 이 주제를 과연 한동훈 장관의 장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쓴 거냐? 그리고 그게 5주간에 가능한 거냐? 5주간에 5개가. 그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약간 불가사의한 일이죠. 물론 뭐 100%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략의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누군가 그 주제를 정해줬을 것이다. 그건 특히 그해 2021년도 하버드 대학의 에세이 공모전 주제와 일치했기 때문에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연습, 의도적인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주장대로 습작을 하고 그냥 한번 써본 것이라고 하면 굳이 이제 본인 블로그를 할지 아니면은 뭐 교내에서만 한다 할지 아니면 본인의 컴퓨터 노트북에만 저장을 해놓지 어떤 학술지에 게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학술지 게재라고 하는 게 돈이 좀 들어요.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비용을 그런 학술지는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에 논문 한 건에 $50에서 약 뭐 많게는 한 $150 정도가 들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굳이 연습이라면 그런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제출해서 그리고 또 돈까지 지불하고서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이 학술지는 아까 제가 유령 학술지 이런 단어를 썼는데 어떤 학술지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의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서 보면 본인의 동료 교수들에게 본인의 연구 성과를 어떤 평가받는 형태가 바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그리고 그 저널이라고 하는 건 학술지라고 하는 건 그 논문을 서로 평가의 장, 어떤 교류의 장으로서 저널이 이제 제시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동료 평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널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번 뭐 하반기, 상반기에 이 뭐 언론학 저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권위 있는 저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 내가 교수가 뭔가를 썼다면 그 쓰기 전에 사실은 피어 리뷰라고 해가지고 동료 교수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권위 있는 저널에 올라갈 만하냐
그렇죠. 예, 그걸 인정을 받고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예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저널에 올린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논문을 실었다, 논문을 출판했다라는 건 일정하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그렇지. 의미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저널, 학술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술지 시장에서 이상하게 돈만 내면 별다른 심사나 평가 없이 돈만 그냥, 내면 네, 돈만 내면 그럴듯한 학술지를 만들어서 학술지의 형식을 갖춰서 그렇죠. 저널의 형식을 갖춰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내주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잘 모르는 원래의 의미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논문만 써왔지 이런 뭐 저널이 뭔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돈만 내면 당신의 훌륭한 논문을 우리 저널에 실어주겠다. 그래서 일정하게 마치 그 뭐 이렇게 싹쓸이 하듯이 그 논문들을 저널에다가 실어주고 근데 이게 좋은 저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편집장이 사망자거나 사망자?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편집위원이 한 명이 뭐 500건을 한다든지. 그 편집위원은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방글라데시나 혹은 뭐 말레이시아 제3세계에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가 있고 거기에 편집위원이 있고 그리고 세계 유수의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편집위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제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했거나 불법으로 아니면 유령 인물이거나 가공의 인물이거나 심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사람 사망자를 거기다 적어놓는다든지 이런 엉터리 이제 학술지인 거죠. 근데 지금 말을 이렇게 줄줄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어디에 사는지. 예? 근데 겉으로 보면 예. 학술지가 버젓해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버젓하게 만들어야 누가 돈을 주고 거기다 게재를 하겠지. 그런 것들이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약탈적 학술지가 사실은 학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량 논문을 이제 양산하게 되는 거니까. 나 어디 사실 저널에 나왔어. 그렇죠. 네, 논문이. 그렇죠. 근데 예. 알고 봤더니 엉터리 저널인 거예요. 표절 검사도 안 하고 데이터가 뭐 위변조 됐는지도 관심이 없고 거기는 그냥 돈만 받고 실종의 논문 장사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학 입학 사정을 할 때는 그래도 논문이란 그 어떤 학술지에 저널에 게재가 됐다라고 하고 제목이 그럴듯하네. 특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제3세계 관련 기후 관련 환경 관련 무슨 경제 관련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반독점법 관련 그러니까 이 친구 뽑아야 되겠네. 예. 이렇게 유혹을 하게 만드는 어떤 기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탈자 학술지에 게재되는데 이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나? 다 걸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보면 제목만 보면 저널의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요. 예를 들면 저널 오브 AI 어플리케이션 예? 뭐 이런 거예요. 혹은 뭐 저널 뭐 아시안 저널 오브 뭐 휴머니티 아트 앤 리터러처 이런 거예요. 인문학 관련해서. 야,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저널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급은 아니지만 예.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약탈자 학술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예. 잘 몰라요 교수들이. 박사라는 거는 인덱스하게 그것만 쭉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보건학이다 그러면 보건학 쪽에는 저널이 어떤 계층적으로 이 좋은 논문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걸 알지만 정치학 관련해서는 이게 제목만 보면은 그렇죠.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관이 사실은 한 명이 여러 수천 건 수백 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레주메로 올라와 있는 그냥 제목만 볼 뿐이지 거기를 클릭해 가지고 내용이 어떤지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게 스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펙 이야기를 좀 이따 여쭤볼 건데 네. 요거 사실관계 확인만 지금 아까 한 5개 정도의 논문 네네. 한동훈 장관은 습작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5개 정도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 5개 전부 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그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장녀가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던 시기에 2021년 11월 27일 그러니까 예. 게재 시점으로 보면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서 논문 5편을 내요. 그랬다며요? 예. 논문 5편 내는데 그 중에서 4개가 약탈적 학술지였어요. 4개가. 예. 저희가 그냥 약탈적 학술지를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미국의 약탈적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DB 업체가 있어요. 캐벨리스트라든지. 이거는 약탈적 학술지니까 속지 마세요 하고 딱 그렇죠.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레퍼런스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의심지 학술지, 의심 학술지 이런 형태로.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이게 이제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자기는 정말 좋은 논문인데 약탈적 학술지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냥 공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학술지는 오리지널만 원하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출판되지 않는.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출판되면 이게 이제 다른데 출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저도 써봐서 조금 알지만 우리가 그 보도가 뭐 연속 보도랄지 다른 사람들 걸 베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단독이고 고유한 정말 특종을 원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도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어디에도 실린 적이 없는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학술지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4개는 그런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고 1개는 어디에 실렸? 1개는 이제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하는데 예. 약탈적 학술지 목록엔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주 큰 학술지, 큰 연구 단체인데 예. IEEE라고요. 예. 국제 전기전자 공학 기술자 협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 표준에 대한 어떤 기술 표준을 정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군요. 예.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 예. 전 세계 150개 나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약 한 100만 명에서 한 150만 명의 전기 기술, 전기 공학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예요. IEEE라고 하는데 그 IEEE의 국제학술지가 뭐 한 해 여러 군데에서 내요. 예. 그런데 그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하죠.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합니까? 한동훈 장관의 장녀가. 그런데 저는 이제 IEEE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열린 학술 대회예요. 아프리카 알제리라는 그러면 곳에서. 그래서 참가는 직접 물리적으로는 안 하고 할 수가 없었겠죠. 막 코로나 19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을 텐데 이 알제리 이제 테베세라는 곳에서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열렸다고 하는 온오프 다 이제 했는데 열렸다. 근데 온라인이라도 어떻게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거기에 있는 학술대회 알아서 열린 곳을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아서 거기에 논문을 제출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 하버드 대학 아까 공모전의 그 주제들과 비슷하다. 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알제리에서 열린 그런 국제 학술 대회라는 거를 알았을까? 네. 그런 이야기.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한동훈 장관의 그 처가 쪽 사람들 미국에서 뭐 컨설팅을 한다는 그러니까 학위 컨설팅인가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학원 컨설팅 비슷한 거죠. 일종의 이제 논문 컨설팅. 예, 그렇죠. 스펙 컨설팅. 그렇죠. 일종의 뭐 이제 그런 걸 레주메 빌딩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일종의 이제 대학 입시에 쭉 그 자기 소개서라든지 그런 것들 작성하는데 일종의 이제 내용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제 컨설팅 해주는 곳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강남을 중심으로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한 수천만 원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컨설팅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음. 이제 취재 과정에서 나와 있는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술지는 노골적으로 약탈적 학술, 저거 해적 학술지인데요. 노골적으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영업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논문들은 이 아니라 예. 중고등학생들은 논문을 환영한다, 독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단서가 논문 투고 요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예. 그리고 예. 단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제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야. 한국인이 운영하는 걸로 추정되는 어. 학술지인데 예. 이 학술지에 한동훈 장관의 딸과 처조카 등 4명이 포함되어 있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산호세 스펙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의 처조카 포함해서 4명이 그곳에 논문을 발표해요. 그곳이라는 거는 아까 약탈적 학술지. 그렇죠. 아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논문을 이제 출판해 준다. 그러면 이게 게재하는데 건당 얼마라 그랬죠? 그 서브미션 이제 제출 비용이 $100예요. $100.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100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 그렇죠. 같고. 예.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음. 이 해적학술지를 운영하는 예. 이 이제 구모 씨인데 한국이로 예. 그 구 씨가 또 다른 논문 컨설팅도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논문 컨설팅을 2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3,100 패키지예요. $3,100 패키지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뭐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싸다고 하면 아니 거기 그 패키지 안에서 비싼 거죠. 비싼 거. 예, 그렇죠. 그럼 풀 패키지? 그렇죠. 풀 그렇게 패키지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3,100. 그렇죠. 그러면 뭘 제공하냐면 예. 멘토가 예. 논문을 지도해주고 그래서 15장에서 20장짜리 안팎의 논문을 지도해주고 그거에 대한 출판도 학술지 출판도 개런티한다,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써주는 걸로 의심될 수밖에 없네. 이게 지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인데 예. 사실상 뭐 저희가 확인은 못하지만 대피를 5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500가 있어요. 절반 수준인. 예. 그 경우에는 다 서비스는 똑같은데 석장에서 5장 사이에 작은 논문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도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근데- 치면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가 그 멘토를 16명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거기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그렇죠. 예. 뭐 굉장히 국내외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들 명단이에요. 이를테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구씨라는 곳에. 그렇죠. 예. 예를 들면 UCLA 교수. 오, 한국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런던의 왕립 칼리지 있는 뭐 이공계 교수, 혹은 뭐 싱가포르의 대학 교수, 혹은 뭐 타이완의 국립 챙궁대학교 교수, 뭐 이런 이름들 올려놨어요.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교수들도 올려놨어요. 성균관대 아무개 교수,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음. 당신들이 이 교수님들이 요 학술지에 편집위원으로 승낙을 했고 활동을 하셨냐? 그리고 학생들의 논문을 실제 심사를 하셨냐라고 물어봤어요. 전체 그리고 컨설팅을 해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가운데에서 5분이 연락이 왔는데 예. 5분 모두 다 한결같았어요. 뭐 모른다. 모른다. 나는 이 전화를 당신 연락 받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승낙한 적도 없다. 심지어는 이런 학문적 범죄에 내 이름이 도용당했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 답변을 보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구씨 컨설팅 컴퍼니 제가 네.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구씨 컨설팅 컴퍼니에 한동훈 장관 딸이 접촉을 했습니까? 딸이 접촉한 건 아니고요. 예. 그 구 씨에게는 딸은 아직까지 접촉한 건 아니었고 그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 보면은 처남인 진동균 전 부장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진동균 부장검사의 아들 아. 진모군을 포함해서 예.
그 4명의 예. 그 산호세 지역에서 활동하는 4명의 학생들의 글이 그 구씨가 운영하는 해적학술지에 실렸고 예. 그 구씨는 또다시 논문 컨설팅 업체를 운영했고 그런데 그 해적학술지의 편집위원이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도용된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딸은 이 산호세 스펙 네트워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예. 그 산호세 스펙 네트워크들이 전체 14명이에요. 14명.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의 처형이죠. 예. 논문 컨설턴트로 알려진 그 진모 씨 예. 이분이 중심으로 돼서 운영을 해요. 진모 씨의 딸이 이제 그 최모양 두 분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 처조카죠. 그렇죠. 처조카들. 그리고 이 둘은 이미 미국의 유명 대학 유펜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것도 합격을 했어요. 통합치의대 합격했어요. 미국 사람들도 합격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통합치의대. 예. 물론 3학년 때 잠깐, 3, 4학년 때 잠깐 심사는 하지만 곧바로 대학원까지 그냥 그렇죠. 하는. 예. 그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람이 2명 있어요. 다 산호세 스펙에 있는 사립학교,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산호세 지역에 그 거주하고 살고 있고 거기서 그렇죠.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그렇죠. 처조카 2명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스펙 네트워크에 그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장관의 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스턴 지역 코네티컷에 있는 아주 귀족 사립학교에 다니는 진동균 그 전 부장검사의 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동부 지역에서 있는. 그럼 그 2명. 가족이 이렇게 쑥 들어간 거래. 그렇죠. 다른 산호세 지역에 부유한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14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봉사단체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 매체라고 팬데믹 타임즈라고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데 공동 창업자, 공동 편집장, 기자로서 활동한 전력 혹은 논문의 공저자로 서로 올려주고 있는. 예를 들면 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이름이 무려 7명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여기 산호세 네트워크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공저자로 엮여 있는. 그래서 스펙 쌓기로 엮여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 14명이 나왔고 그 14명의 중심에는 한동훈 장관의 딸과 처조카 3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중심으로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또 한동훈 장관의 장인인 진영구 전 그렇죠. 검사장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이제 공안 검사로 공안검사로 굉장히 유명했죠. 조폐공사 파업 논란으로 유명한 이제 인데 그 진영구 검사장으로 보면 친손자, 친손 외손녀 4명이 중심이 된 스펙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뭐 산호세까지 가서 한국의 친손녀 외손녀들이 14명 중에서 4명 상당한 숫자를 장악하는 이게 그 저 한동훈 장관 딸이 뭐 창업이나 앱 개발했다는 게 이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까? 산호세 스펙하고도? 그거는 약간 좀 독자적인 부분이에요. 독자적인 부분입니까? 예, 독자적인 국내에서 했던 독자적인 부분인데 이를테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스펙 부분은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PD수첩에서 그 미리 이제 봉사활동을 6월달인데 7월까지 적어놓는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고발 조치가 돼서 뭐 공수처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다, 검찰에 이첩을 했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 따는 이제 논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논문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는 봤지만 아니라 피스 오브 탤런트라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재능 기부, 재능 조각. 피스 오브 탤런트. 라고 해서 재능의 한 부분. 그렇죠. 한 부분, 하는 부분이라는 어떤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수학, 영어 이런 교재 영어책을 만들어서 좀 한국의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데 자원봉사들을 하겠다. 라고 해서 피스 오브 탤런트들을 좀 그런 이제 봉사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송도 국제고등학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모인 진 씨가 만든 팬데믹 타임즈에도 활동을 했고요. 한동훈 씨 자녀가 딸이
근데 그것도 무슨 앱 개발을 할 때 누가 해줬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고등학생이 앱 개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누군가 조언을 받은 거는 맞을 거예요. 예. 그 비용도 아마 뭐 학생이 지불하기는 힘들었을 거고요. 그 자체를 탓하는 건 아닐 거고요. 다만 그 앱의 활동을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한 거냐. 아니면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 철저하게 좀 뭐 케어해 준다 그럴까요? 제공을 해준 예, 거냐? 제공을 혹시? 해주고 그 목적이 아이비리그 합격을 최종적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대로 한국에서는 뭐 대학 입시에 응시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모든 행위들이? 스펙 자체 가지고는 문제를 좀 삼기는 좀 어렵고요. 완전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직. 다만 문제는 학문적인 불법 행위, 학문적인 범죄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표절 문제. 이 표절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왜 남의 거 살짝 베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돼? 그냥 뭐 어린애들이 베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학문적인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이게 저작권 위반까지 따라 붙어요. 그런 어떤 반칙과 불법적인 형태의 스펙 쌓는 방식은 또 그런 식의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정하게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어떤 값비싼 컨설팅을 받는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기회들을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거에 비난할 생각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도 용인하되 다만 불법적인 방식, 어떤 반칙 행위, 표절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위변조, 혹은 약탈적 학술지의 게재 이런 형태로 스펙을 쌓는 행위들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방치될 경우에는 사실은 학문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그렇죠. 어떤 담론 그리고 공공선 이런 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에서는 가령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미국 교육 당국에 제보를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미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예.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표절이나 이런 걸로 고등학생이 논문을 내고 그걸 또 활용했는지 여부는 대학 당국이 정확하게 조사는 해야겠지만 앞으로 대학에 어플라이를 할 때 분명히 네. 한국 대학이든 미국 대학이든 어플라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지원을 할 텐데 네. 그때 그 지원할 때 이런 사실을 어떻게든 모르게 하려고 할 거고 한동훈 네. 장관 측은.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뭔가 장관의 딸이 불공정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측은 야 이런 게 있는데 좀 봐라라고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스펙 문제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서울 강남의 대치동의 학원가에 가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유학생, 재학생 수가 2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90% 이상이 다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20만 명 정도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유학 문제가 굉장히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린다. 이런 스펙 쌓는 걸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작게 시작한 그 어떤 반칙과 작은 행위들이 사실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커다란 범죄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학계와 교육 당국이 어떤 자정과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입시 공정성이라는 게 확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드러난 그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들 이제 유펜에 들어갔는데 유펜에 들어갈 당시에 그 학생들이 썼던 논문들이 과연 그 불법적인 논문들 편법적으로 썼던 데이터 위변조된 논문들이 활용됐을까? 저는 한 줄 그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합치의대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구강건강, 구강 건강에 대한 논문을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랄 헬스라고. 야, 이게 딱 이 타겟을 정해서 딱 정교하게 이렇게 딱 자기 진로와 맞춰가지고 그렇죠. 가는 줄군요. 그렇죠. 그 전공 분야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게 캘리포니아 그 구강 건강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쓴 논문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아니고 브라질 사람들의 구강 건강은 브라질 사람들을 788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네. 내용은 브라질 학자가 브라질에 있는 미나스 제라이스 주라고 인구가 브라질가 두 번째로 많은 주예요. 그 주를 조사 결과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게 뭐냐면 몰랐네. 그 논문을 게재한 쪽도 그렇죠. 몰랐고. 그렇죠. 그 논문 게재한 곳이 약탈자 학술지예요. 거기도. 그리고 유펜은 그 논문까지는 조사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학생이 그 논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나는 제목만. 그렇죠. 나는 이러이러한 논문들을 썼다라는 걸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통합치의대 갔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플라이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논문에는 현지 치과 전문의와 전문의의 조사도 같이 했다라고 돼 있어요. 참.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네. 그거는 사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브라질 학자가 쓴 논문이라 그랬잖아요. 논문을 베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껴도 제대로 베껴야 되는데 엉터리로 베낀 거예요. 어떻게? 이를테면 그 브라질 학자는 그 브라질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상에 따라서 그 생활상에 따라서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를테면 그들이 얼마나 소득 수준이 얼마에 따라서 구강 건강이 어떠냐를 조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을 적어놔요. 근데 당연히 브라질 학자는 브라질 화폐 단위로 적어놔요. 헤알이라고. 근데 그것도 베껴버렸어? 그렇죠. US 달러라고 해야 되는데 헤알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람을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5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가 51%라고 했어요. 5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가. 조사한 사람들의 가구 소득을 봤더니 다 극빈층이네.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물론 뭐 캘리포니아에는 홈리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인구 센서스를 한번 봤어요. 센서 조사를 봤더니 캘리포니아의 중간 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이건 아마도 브라질에 있는 조사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걸러 낼 필요도 없죠. 약탈적 학술지라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게재가 됐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펙 네트워크를 쌓고 그런 데에 참여를 했었고 한 장관 딸도 그런 논문을 계속 써왔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의 현재적 모습.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법적인 표절 그리고 데이터 조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성공한 대학에 입학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 현재적 모습이 어쩌면 한동훈 장관 딸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스펙 네트워크를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게 다만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미 진행됐고 한쪽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럴 뿐이지 이게 길은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강남의 인싸 학부형들의 모임 14명을 만들어 가지고 대치동 학원가에 가장 그 입시 컨설팅 잘 받는
사람들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합법적이나 불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부조리가 동원돼서 뭔가 학생들의 그렇죠. 스펙을 싹 쌓아준 그런 거를 지금 쭉 네. 말씀을 그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 그 한동훈 장관의 처형인 예. 그 진모 씨, 이른바 이제 논문 컨설턴트 혹은 스펙 컨설턴트로 알려진 그분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학생들을 모으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자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조카까지 포함해서 활동을 한 게 아니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한동훈 장관과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습니까? 사실은 뭐 같다 다르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형량을 비교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뭐 이제 조국 장관을 그렇게 수사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 수사가 그 이제 할 때 한동훈 장관이 반부패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직속 그 지휘 체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던 사람이 본인 딸은 그렇게 광대하느냐 이런 비난이 이제 제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일상적으로 특권층의 스펙 쌓기 부분은 진행이 좀 쭉 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 예, 그렇죠. 아주 특별한 그건 뭐 나경원 전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고 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호영 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정호영 케이스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김인철 뭐 후보자 같은 그렇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는 그냥 쭉 묻혀 있다가 어떤 인사청문 그렇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폭발하면서 사실은 소모적 논쟁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어떤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들, 어떤 교훈점을 얻을 만한 것들은 논의하지 못한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게 좀 불행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됐네, 뭐 조국 장관이 더 잘못됐네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불법적인 형태의 스펙, 그게 봉사활동이 됐든 혹은 논문 작성이든 그런 부분에서의 반칙과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네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교육 불평등의 문제, 그렇죠.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어떤 교육 격차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 학위를 따면 되는데 그 그렇죠. 대학에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자기 노력은 물론 있었겠지만 본인들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돈의 힘이나 어떤 네트워크의 힘, 관계의 힘, 그 다음에 기득권의 힘으로 그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이 사회는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의 능력보다는 네. 한 가족, 부모, 그렇죠. 혹은 한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학생, 그 자녀가 누리는 스펙, 교육 기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실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알아야 되고 이를테면 야구 경기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타석에 한번 일루에 한번 진출하려고 타석에서 열심히 방망이 휘둘러요. 심지어는 몸에 맞아서라도 일루 나가려고 해요. 그렇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타석에 설 기회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아주 일부 특권층 아이들은 이미 3루에 가 있어요. 맞아요. 3루에 네. 가서 홈을 노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 근데 문제는 그것도 또 희생버스로 그냥 들어오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의 힘으로 3루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엘리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죠. 높은 사람 돼서 그렇죠. 뭐 이상한 이야기 하고 그러는 거지. 네네. 네. 그런 부분은 서로 염치를 좀 뭐 3루 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구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그런 격차, 곡착화돼 버렸죠. 그렇죠. 어떤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는 네. 인정하자. 네. 다만
중간에 누구를 다리를 건다든지 어. 혹은 아주 반칙 행위를 해서 네. 한다든지 혹은 삼루 가는 행위를 어. 인정하는 것과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렇죠. 이건 좀 네,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지양하고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네.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게다가 그래서 삼루에서 좀 태어난 사람들은 제발 좀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뻔뻔하게 계속 생활하지 말고. 그런 점에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예. 맞는 건데. 예. 그래서 뭐 한동훈 그 권성동 원내총무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뭐 일탈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지라고 그냥 뭐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심각성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누군가는 이미 삼루에 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타석에도 못 서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공에 몸을 맞아서라도 일루를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한 사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싫든 좋든 어떤 진영 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런 거 유불리로 따지지 말고 교육 불평등의 문제로 좀 크게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런 논쟁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 건강한 교훈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타파의 보도도 이제 그런 거에 교육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획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이제 박중석 기자가 워낙 설명을 잘 해주고 줄줄줄줄 나와서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로 팩트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50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탐사보도의 그 기간, 취재 기간 그리고 확인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지루하거든요. 지리한데 그 시간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취재량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점들을 그래서 막 그냥 우리 이슈 오도독에서 가끔 정치인들 나오고 그러면 주장만 하고 가는데 오늘은 팩트로 꽉 찬 그런 50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저도 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또 귀한 어떤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